노예 도덕이라는 것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그 생각은 반작용이다. 그렇죠. 반작용이죠. 왜냐하면 귀족의 도덕에 대한 반발이니까 반작용이고요. 그래서 고귀한 가치평가의 사정이 정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귀한 가치평가는 귀족의 도덕입니다.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귀족의 도덕은 자발성과 능동성이고요. 노예의 도덕은 수동적이고 비동적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도 만들 수 없어요. 오직 귀족의 도덕에 대한 반발로서 그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자기 자신을 긍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대립물을 사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보면 노예과 기존의 도덕을 하면 잘 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해놓고 혹시 우리 또 필요한 것을 더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예. 기분이 나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노예들 덕에 너무 찌들어서 평생을 살아서 그런지 제가 말하는 좋은 명랑한 건강은 참 좋잖아요. 네. 정말 좋은 이상적인 그런 상태고 그런 건데 항상 계속해서 의문이 들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아주 극도한 그 범죄자 같은 이제 사람들을 보면 보거나 듣거나 하면 좀 욕을 하다가도 또 그 사람들이 자라는 환경이나 심리 상태를 보면 또 동정심도 가고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 예를 들면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순위로 매길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부류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 고귀한 그 귀족 그 밑에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 저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보다 더 불쌍하고 좀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은 원리인가 싶은 거죠. 내가 같은 원리로 해석이 되는 건지 그런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불사하고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니 그 처지가 이게 노예라는 말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회 질서, 신분으로만 이해 계속 하려고 하시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귀족 도덕, 노예 도덕 이렇게 하니까 그죠? 이렇게 사회적 계급을 가지고 계속 거치는 거야 저희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계급적인 거 뭐 지배 이거를 아까 이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떠나서 해석을 하더라도 왠지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심리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일단은 귀족 도덕과 노예 도덕의 개과학적인 기원은 신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건 맞고요. 근데 니체가 이 신분상의 의미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니체 문제의식 보겠습니다. 니체 문제의식은 니체가 19세기 중후반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사망 연도가 1900년입니다. 그게 세기말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말 세기말하는 사람. 그 당시에 지배적인 관념이나 가치가 있었죠.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관념이나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현대 21세기 한국 사회와 다른 지배적인 가치겠죠. 대체로 뭐냐면 이 지배적인 관념이나 가치를 우리는 기성관념, 기성가치라고 하잖아요. 기성관념과 기성가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대다수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발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자, 그렇다면 니체는 이 매우 니체가
그 시대 니체 같은 사람이 그 시대의 다수가 아니고 매우 특이한 예외적인 사람입니다. 극히 소수적인 소수예요. 지금 니체가 보기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격이 니체가 자기 입장에서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격인데 이거 바위를 이 단단한 이 바위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이거를 정면으로 대들었다는 항상 패배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기존의 가치와 관념을 만드는 이 질서를 흔들어야 되잖아요. 흔들기 위해서는 발생학적, 개과학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귀족과 노예가 보니까 계속 귀족과 노예에 매달려가지고 우리가 못 보는데 이걸 21세기 볼까요? 21세기에 우리에게 기성관념과 기성가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 관념과 가치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나를 즐겁게 한다면 우리가 도전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기성관념이나 가치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억압하게 하고 또 이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입을 틀어막고 나쁜 놈이 낙인 찍고 배제하고 이런 사회라면 당연히 그 기성관념에 대해서 망치를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거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됐잖아요. 130년, 40년, 150년 됐는데 150년 전에 있었던 책인데 40년 정도 된 책인데 그 책을 지금 우리가 읽어야 할 이유는 그 19세기의 사회상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회와 역사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현재화해야 돼요. 현재화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기성관념이나 가치를 어떻게 깨야 될까 할 때 전면적인 대결을 할 수 없으니까 균열을 내요. 균열. 틈을 내서 그거를 서서히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사고를 먼저 바꿔야 되겠나.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귀족 도덕 저는 노예 도덕에 쩔어 있지만 귀족의 도덕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죠. 귀족의 도덕을 이런 게 뭐냐? 귀족의 도덕, 귀족적 가치 평가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말씀드린 초인입니다. 초인이란 말은 자기 스스로 가치를 창조한다. 자기 스스로 가치를 창조한다. 저번에 지난번에 말씀 드렸죠. 우리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거로 보았잖아요. 주어진 거. 우리는 그 주어진 거를 충실히 따르는 자를 우등생 또는 모범이 이렇게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네. 나도 학생 가르치면서 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기존의 가치가 지금 가치의 위계에 있죠. 위계. 이 가치의 하이러키가 실제로 가짜라면 어떻게 되냐? 가짜라면 부당하다면 가짜는 말을 드릴까요? 자, 니체는 관점주의자거든요. 퍼스펙티비즘.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미인대회를 했습니다. 미인대. 우리 미스 코리아 이거 옛날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미인대회를 열면 미인의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인의 평가 기준. 뭐 오늘날 미인 평가 기준은 키도 날씬하고 키도 크고 또 늘씬하고 또 뭐 이거 같아. 그 다음에 뭐 있죠? 하여튼 그런 기준이 있겠죠. 이 기준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TV나 이런 데 나올 때 쉽게 사람들이 호응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우리는 무조건 오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은 미인이 되기 위해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죠. 가서 뭐 저 뷰티샵 가서 그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화장도 배우고 이렇게 다 하는 거고, 심지어 뭐 어릴 때부터 이거 이렇게 뭐 여러 다양한 영양소를 먹여가지고 가려고 이제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자식 넣으면 키가 크기를 괜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키가 작으면 키 크는 약 없나 뭐 이런 또 저발 찾아다니는 이유가 그게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게 맞춰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주어진 가치에 오직 순종만 하는 겁니다. 근데 미의 기준이 그게 뭔데? 나는 미의 기준이 그게 그 가치 평가 척도로 다시 한번 평가해보자. 니체 일자이거든.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평가. 그게 굳이 미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다른 가지로는 그게 미의 기준이 다르게 잡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 유럽에 보면 16세기, 15세기에 그린 것을 보면 좀 이제 사람이 좀 오늘 뭐 풍성하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미의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출산 때문에 있습니다. 출산을 잘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오늘날은 출산이 중요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이 달리 보면 문제는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 우리가 주어진 가치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러한 태도에 이제 의문을 제기한다. 그 정도 저는 뭐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게 노예의 도덕이지만 예. 그래도 이상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귀족의 도덕.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이 있고 진리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니체는 회의주의자라고 알고 있는데 예.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러면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절대주의적인 아니죠. 가지고 있었나? 아니에요. 혼란이. 예. 이상이나 진리가 있는지 니체는 알 수 없다고. 불가지로. 자, 그럼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를 의문시하자마자 그럼 내가 따라야 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따라야 할 가치를 찾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니힐리즘,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허무주의는 부정적 허무주의도 있고 긍정적 허무주의도 있습니다. 부정적 허무주의는 내가 신은 죽었다고 했을 때 신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가치를 딱 구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졌어. 나는 뭘 따라야 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모르겠어. 이게 부정적 허무주의. 그런데 내가 이 기존에 있는 기성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긍정적 허무주의지. 자, 니체가 원하는 것은 자기 삶의 가치를 찾는 자. 가치를 창조한 자예요. 가치가 스스로 창조하는 그 자기가 바로 초인이고 그 가치가 이상인지 진리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니체는 한마디로 해서 삶의 예술가가 되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를 뭐냐면 예술가 형이상 삶의 예술가. 예술가는 가치를 창조한 자잖아요. 예술가는 창조 행위죠. 우리 그래서 크리에이션이잖아요. 예술가의 특성이 크리에이션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예술가는 자기 삶의 가치를 창조한 자예요. 예. 근데 이해가 또 잘 안 돼. 이거 제가 이해가 뭐 옛날에도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귀족이나 노예라는 그 단어나 이 표현은 이제 상징적이라고 보면 비유적으로 보고 그러면 좀 더 편안하거든요, 이해하기가. 그렇지만 이제 니체가 여기 책 속에서 언급하는 그 사건이나 이 팩트들은 그 역사적인 어떤 뭐 종교 개혁이랄지 뭐 그 예수의 어떤 그 죽음이랄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예. 그걸 들면서 예를 드니까 근데 거기에서 행했던 그들 노예 계급 비유한 노예에 속한 그 사람들은 실제로 피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지금 아주 좋은 가치를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니체
그것과 자기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그 현재 그 역사적인 그것들은 좀 괴리가 있지 않나,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이제 저는 니체도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고 여러 책에서 확인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노예나 귀족이라는 것은 정치적 사건이지만 여기서 귀족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문화적인 것입니다. 문화적인 것. 그리고 문화적인 귀족이더라. 문화적인 귀족. 정치상의 그 사회적 신분상의 귀족이 되는 게 아니고요. 문화적 귀족이 되는. 그 예술가가 뭐 창조적이고 여기 보면은 이 뭐 그러니까 이제 그 그쪽에 중간쯤 보면 이러한 도정이야말로 노예 도덕의 창조적 행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이 사람도 기존 관념에 따른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못 살겠다 원한을 품었을 뿐이지 창의적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하면서. 창의적인 행위라는 게 아니고 이 창조행위는 그 선이라는 것을 악으로부터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그런 경위가 불순하다는 얘기죠. 불순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불순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귀한 자들은 자발성에 의한 긍정을 가지고 사는데 이 원한에 차한 이 사람들은 부정에 의해서 타자의 부정 뭐 이런 식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진정한 창조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이미 그걸 이제 능동성, 자발성이 있는 거예요. 그 외부가 없으면,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이 있고 외부적인 것에 대한 적대로서 자기는 선을 찾는 겁니다. 외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게 주관. 그게 우리가 흔히 기준점, 참조점이 스스로 못 만든다는 거죠. 귀족들은 이것이 좋다. 그 다음에 나쁘다는 것이다. 근데 노예들은 이것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귀족들이 좋다는 것을 나쁘다고 만들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걸 찾는 거예요. 아까 니체도 귀족주의자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문화적 귀족주의. 정치적인 것은 니체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니체 그렇게 안 봤는데. 니체가 니체에게 정치 철학이 없습니다. 예. 그 개법적으로 따져가 보면 이제 반란에 의한 노예 도덕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계보학적 테두리 내에서 네. 그러면 그 전제된 가치를 겹자치면 비정적 생명력을 가지면 단순히 끝나는 문제인데 선생님 말씀 중에는 합리주의라는 것은 그 가치 체계의 척도 하이라키 자체를 없애버리게 됐지 않습니까? 예, 완전히 이제 무너뜨린 거죠. 무너진 상태.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가? 기준도 없고 척도도 없고 구조주의 예를 들면 구조 자체가 없어지는 판에 어떤 구조 틀 내에서 질서 내에서 기준점 내에서 척도 내에서 어떤 창조 가치가 창조한다는 말이 그게 전제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진짜 아무것도 없는 소모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조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말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말은 되지만. 그래서 그러면 그 어려운. 왜냐면 귀족은 우리 처음에 귀족은 가치를 먼저 차이냈잖아요. 아무 터전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 말은 긍정적 니힐리즘에서는 귀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귀족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귀족이 되는데 아무것도 내가 뭔가 기댈 때도 아무것도 할 텐데 뭘 창조한다는 말이 쉽지 않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니체, 제가 그 강의 모두에서 처음에 할 때 니체 철학을 좀 통쾌한 맛이 있는데 실천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초인이 된다는 게 쉽겠습니까? 니체 자신도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요구를 하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역사 지금 내가 완전히 그렇게 된보다는 긴 역사 과정에서의 그런 변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창조회의가 일순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창조회의가 개인의 단독 활동이기도 하지만 집단적 활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르네상스 미술은 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사람들 혼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집단 미술가들. 자기들 밑에 새끼라고 이상하고, 미술 집단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라파엘로 같은 사람은 일단 설계자이지, 우리가 공사의 감독관이지, 직접 그리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네. 고대 그리스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제가 말했는데, 혼자서 할 수도 있고, 예.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해서도 할 수가 있고, 이게 여러 방식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물론 그들은 고대의 그런 것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는 또 당시에 그 중세의 그런 기독 사상을 또 남대 해석해서 하기도 그렇죠. 그러면요, 예. 제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거를 그때 상황 말고 지금의 어떤 현실에서 네. 귀족 도덕이 기성이 어떤 갖춰져 있는 그런 이념에 저희가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시대를 겪으면서 네. 지금은 이제 그 조미 그다음에 또 우리 그 노예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악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 대해서 친목하면 다 갔어야 되는 거예요. 갔어야 되고 가서 친목해? 예를 들면 아주 학교 위주로 이렇게 예. 하면 이제 교사들 네 일일이 모임에서 예. 그런데 옛날에 꼭 가야 됐어요. 그리고 안 가면 이상하다. 왜 이 사람이 안 오지? 이렇게 이제 그게 가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코로나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모임들이 안 가도 되는 네. 이제 안 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는 자연스럽고. 예. 이제 이게 성이 되는 이런 유로 해석을 하는가요? 혹시 그 해석이 강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모든 것들은 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다른 말로 정치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매우 상대적인 말입니다. 고정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좌파와 우파는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고정된 말입니다. 보수라는 것은 지금 진보의 세상에서는 보수는 진보적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낡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보수가 뭐냐면 이렇게 됐지만 진보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보수는 진보적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진보는 보수적 가치를 획파하고 다른 가치를 찾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든 가치는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액체 사회예요. 액체 사회. 유동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은 보수화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니체적 사고방식 아닐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긴 시간에서 보면 혁명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니체의 초인은 자기 극복입니다. 그럼 교수님 말대로면 절대 진리는 없는 것 같네. 니체 보기엔 절대 진리가 없죠. 오늘날 철학에서 절대 진리 주장하는 사람 없어요. 절대 진리가 있다고 하면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줘 하면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어요. 플라톤은 이데아가 있잖아 라고 말을 했겠지만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 노문을 따라가서 해석을 해서 개동학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니체가 찾아간 노원은 독일어의 노원이거든요. 아니에요. 예. 니체는 문헌학자고요. 원래 출발점이 문헌학자고, 근데 문헌학자로서
지금 현재 자기가 쓰는 언어는 독일어잖아요. 현재 언어의 기원을 찾아가면 그리스의 기원을 두고. 여기 선이나 악에 대한 그 GUT처럼 독일어를 몰라서 GUT의 발음이 구터. 네. 영어 굿. 우리가 설명할 때는 다 이게 독일어 어원. 예, 우리가 설명하는 독일어죠. 네. 근데 독일의 그 어민상의 언어를 따라가면 그리스에 가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어원이 가지는 거를 가지고 그 어원에는 그 귀족의 어떤 가치가 포함된 상황이 있고 그 예. 교회가 사용했을 때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찾아내서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게 독일어였는지 그 보면 그리스어까지 고대어까지 다 포함. 예, 포함. 어원을. 예. 우리가 이렇게 선과 악이라고 할 때 이건 순전히 도덕적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이 이건 이제 단순히 문자적인 그 어원이 아닙니다. 의미상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선과 악이라는 말은 강함과 약함의 의미예요. 원래 그 의미는 강함과 약함의 의미인데 이게 이제 도덕적 의미로 전환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에 보면 선이란 개념이 바로 니체가 비판하고자 했는 게 인간의 약함, 인간의 평범함, 획일성, 비천함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 요게 인류의 삶을 약화시키는 무성균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활기차고 명랑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걸 깨야 된다. 이걸 깨기 위해서 다시 과거로 되돌아서 이게 이게 원래 좋은 거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었어. 악이었네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어문학이라는 했으니까 그리스의 어떤 문헌들을 참고를 해서 이걸 해석을 했을 거잖아요. 이 예. 상황에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61쪽에 많이 나와 있죠. 네. 예. 그랬을 때 그 참고했던 문헌들은 공유되어져 있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예. 해석이 가능한. 그렇죠. 니체는 뛰어난 문학자입니다. 그 니체가 이제 25살 때 교수가 됐거든요. 그때 박사학위도 없었어요. 바젤 대학의 문학과가 그때 처음 만들어졌고 거기에 이제 교수가 됐는데 당시에 그러면 뭐 25살에 교수가 된 거는 비일비재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 25살에 교수돼서 아무도 없어요. 칸트 같은 경우는 정교수가 된 50 넘어서 됐습니다. 교수가 된 거는 당시에는 한 40 가까이 될게요. 40이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된 이유는 학위도 되고 그 과정에서 학부 과정에서 이 문화학적인 연구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바젤 대학에 보내가지고 너 거기서 교수해라. 이거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공부했었거든요. 니체는 그 스승이 그래서 리철 교수가 그 스승이 보내가지고 그 당시 독일 최고의 그 문학자였는데 보내서 된 거고 그리고 비거의 탄생이라는 책을 쓰고부터는 아이고 나는 문헌학위는 내가 아니다 철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교수를 직을 그만둡니다. 교수직에 한 7년 8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니체 그냥 문헌학위라고 할 때 그냥 헛수로 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짜라투스트라라는 말이 조로아스터를 독일한 말이거든요. 근데 조로아스터 원래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 말을 그리스어로 부를 때 하는 말이에요. 니체는 요거 잘못됐다. 원래 페르시아 아베스파 아리아노고 짜라투스트라 그 정도로 문학적으로 철저하죠. 자,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고 요건 이제 3페이지를 완전히 넘기겠습니다. 어디냐면 62쪽으로 가겠습니다. 62쪽으로 가서 자
요 두 번째 줄, 이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기족적인 것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기족적인 것의 모든 것. 요렇게 갈까요? 선생님 혹시? 예. 두 번째 줄 맞죠? 예, 두 번째 줄.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무력한 자, 억압받는 자, 유독한 적대심이 들끓는 자들의 행복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이들에게 행복은 본질적으로 마취 상태, 마비 상태, 휴식, 평화, 안식일, 긴장을 풀고 사지를 펴고 쉬는 것으로 요컨대 수동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고귀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솔직하게 살아가는 반면에 원한에 찬 인간은 솔직하지도 순진하지도 않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되지도 정직하지도 않다. 그의 영혼은 곁눈질한다. 그의 정신은 은신처, 샛길, 뒷문을 사랑한다. 그는 은폐되어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세계로 여기며 안전을 보장하고 생기를 주는 것으로 여긴다. 그는 침묵하는 법, 잊지 않는 법, 기다리는 법, 잠정적으로 자신을 왜소한 존재로 만들고 굽히는 법을 알고 있다. 원한에 찬 이러한 인간 종족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고귀한 종족보다도 영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그들은 영리함을 전적으로 다른 정도로, 즉 제일 중요한 생존 조건으로서 중시하게 된다. 이에 반해 고귀한 인간의 경우에 영리함은 사치나 세련됨과 같은 미묘한 뒷맛을 갖기 쉽다. 영리함은 고귀한 인간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귀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무의식적 본능들의 기능이 완전히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 혹은 위험이나 적을 향해서 용감하게 돌진하는 것과 같은 어떤 어리석음, 혹은 그 어떤 시대에도 고귀한 영혼이 서로를 인지하는 표지가 된 저 분노, 사랑, 외경, 감사, 그리고 복수심의 열광적인 분출이다. 고귀한 인간에게 원한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즉각적인 반작용의 방식으로 수행되고 이러한 반작용과 함께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해독을 끼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약하고 무력한 자들에게는 원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무수한 경우에도 귀족적 인간은 원한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적, 자신의 재난, 자신의 비행 자체도 오랫동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조용하고 형성하며 치유하고 망각하는 힘을 넘칠 정도로 가지고 있는 강하고 완전한 인간들의 표지이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면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 많은 벌레를 단 한 번에 흔들어 털어버린다. 이 세상에서 정녕 적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오직 그러한 인간에게만 가능하다. 고귀한 인간은 자신의 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외경심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외경심이야말로 바로 사랑에 이르는 가교이다. 그는 실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자신의 적을 필요로 한다. 그는 경멸할 점이 전혀 없고 존경할 점이 매우 많은 자만을 자신의 적으로 삼는다. 이에 반해 원한에 찬 인간이 생각하는 적을 상상해보라. 바로 여기에서 그는 창조적인 작업을 행한다. 그는 우선 사악한 적, 즉 악인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그 다음에 그것과 대조되는 상으로서 선인이라는 것을 생각해내면서 이 선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한마디만 던져주십시오. 그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처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 지상에서 정녕 적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오직 그러한 인간에게만 가능하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인간에게만 가능하다. 즉 고귀한 인간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자, 이 이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노예들은 영리하다. 또 다른 말하면 교활하다. 이렇게 일단 말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하나 여기 중간에 하나 있어서 잠시 제가 한번 물을 한번 떼보고 싶은데, 우리가 죄의식이 있죠. 죄의식. 뒤에도 우리 두 번째 노래도 나오는데, 사실 자기를 긍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기 경제하는 게 쉬운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존재는 나의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게 아니죠. 나의 처한 모습도 내면에 있죠. 내가 오래전에 잘못을 저지른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망각이란 매우 편리한 장치가 있어서 자기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빨리 망각해버리고 기억 속에 지워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이유인데 실제로 우리 내면에 있는 나의 결함,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죄 이런 것까지도 내가 긍정을 해야 돼요. 긍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심리적인 부담에서 빨리 해소돼. 그런데 계속 우리는 뭐냐? 그거를 밀어낸다고 하죠. 즉, 망각을 하죠. 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내가 예를 들면 대학 시절에 내 친구에게 가장 절친에게 진짜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장학금 따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또 좋은 사회적 경력을 밟았다. 친구를 희생시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마음속에 남아있겠죠. 그럼 이걸 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때 좀 나도 성격이 좀 됐잖아? 뭐 등등 이런 이유로 자기 정당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망각하게 버리면 이 망각은 이제 모든 내 삶에서 사라지느냐? 아니죠. 그런 뜻으로 무의식의 처에서 살아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약간 내가 좀 긴장이 풀릴 때 또는 이렇게 그 빈틈을 비집고 삐죽삐죽 튀어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운전하다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뭔가 움찔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요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이거를 정면으로 이 나를 보고 자기의 아름다운 점, 못지않게 추한 점까지도 자기를 끌어안다는 것은 그거를 내가 수용하고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게 이제 니츠가 중간에 보면 이게 귀족들은 그 해독이 있지 않다. 요겁니다. 자기를 긍정하는 효과예요. 해독이 그렇게 그 독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거 보면 있죠. 자신의 비행 자체를 오랫동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요게 자기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된다는 이해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부분. 넷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창조적인 작업을 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선 사악한 적 악의를 생각해내고 이것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선의를 다음에 생각해냅니다. 됐죠? 요 마지막. 예, 10의 마지막 표시. 예. 이게 이제 우리 국제 정치에서 이게 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항상 뭡니까? 악은 예를 들면 저 불량국가, 깡패국가 이런 게 있죠. 그것은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불량국가, 깡패국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만들어냅니다. 항상 뭐냐면 자기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창조합니다. 악을 창조해내고 그 악은 허구적인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악과 대비되는 나로서 나는 선의이다. 이건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있지만 특히 국제 질서에서 이게 심각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악의 축이란 말이 그 옛날 부시 때 만들어진 말 아니겠습니까? 이때 악의 축이 그 후세인 아니겠습니까? 후세인이 이라크 친구가 있었는데 실제 뭐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후세인만 결국 제거됐죠. 실제로 뭐냐면 이 악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악에 나는 악을 척결하는 수호자다. 이 천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요게 일반적으로